안녕하세요. 평소 사연 채널을 자주 듣는데 듣다 보면 거의 대부분 시어머니나 남편 혹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에게 당하거나 상처받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런 기가 막힌 사연을 들으면서 그래도 속으로 저보다는 상처가 덜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식들한테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이제 막 50대 중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사실 그동안 단 한 번도 자식에 대한 서운한 이야기를 그 어디에다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의 상처가 어느새 아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익면의 공간에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사건이 뇌리에서 잊혀진 것 같네요. 딱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단칸방에서 삼형제를 기르며 어렵게 살고 있던 새댁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갓 20살이 넘었을 때 아이를 가져 살림을 합쳤기 때문에 둘 다 능력이 없었어요. 남편이 받아오는 일금 몇 푼을 가지고 며칠씩 버티곤 했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웃들끼리 사이가 좋아 서로 김치나 쌀 같은 것들을 나눠주곤 해서 겨우겨우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형제를 낳자마자 남편이 암에 걸리는 바람에 저는 안 해볼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랬는지 유전 때문인지 아무튼 발견했을 때가 폐암 말기였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도 그걸 붙잡겠다고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와 아들 셋 모두가 보는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암담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애들 키우냐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땐 정말 막막해서 하늘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들 하나도 아닌 셋을 제가 혼자서 키울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제가 버릴 순 없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 끝까지 책임져야 하잖아요. 저희 아들 3명은 쌍둥이가 아닌데도 마치 새 쌍둥이처럼 많이 닮아 있었어요. 게다가 셋 다 연년생으로 태어나서 나이차도 별로 안 났는데요. 그래서 셋을 데리고 어딜 가면 항상 아이고 아들 새 쌍둥이 키우려면 힘드시겠어요 라는 말을 늘 듣곤 했습니다. 워낙 체력이 좋은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식당은 물론 밖에 모두 데리고 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명씩만 데리고 다니면서 2명은 집에서 얌전히 있게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삼형제가 우애가 참 좋았어요. 사람들 말이 맞아요.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형제끼리 싸우지도 않고 우애가 좋다더니 저희 자식들도 그랬습니다. 첫째가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면 둘째가 그걸 도우고 셋째는 형들 말을 잘 들으면서 속썩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고 생각했던 게 셋이 절대로 싸우지 않더라고요. 보통 아들 여러 명이서 있으면 주먹질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저희 아들 셋은 절대로 서로 욕을 하거나 때리지 않았어요. 가끔 학교에서 아빠 없다고 놀림받으면 셋이 똘똘 뭉쳐서 오히려 놀리네를 좁혀줄 정도였죠. 우애가 좋은 걸 자랑으로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훗날 저를 공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안도하곤 했죠. 아빠 없이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저희 아들 셋은 모두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편이었어요. 물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유독 제 아들들은 돈에 관심이 많았죠. 보통 아주 어릴 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우주비행사, 화가, 축구선수, 자동차 관련 직업 등
뭔가 동심이 묻어나오는 그런 직업을 말하던데 우리 아들들은 달랐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애들한테 제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았는데요. 다들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워렌 버핏. 그게 누군데? 세계적인 부자인데 투자가야. 직업 없이 투자만 하는 사람이야? 응, 그렇게 되고 싶어. 그래도 직업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렇긴 한데 일단 돈 많이 버는 직업 가진 다음에 돈 모아서 투자하려고. 그래도 하고 싶은 일,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할 텐데. 엄마, 요즘 세상에는 돈이 최고야. 아무리 의사, 변호사 직업 가져서 뭐래? 요즘 넘쳐나는 게 병원이랑 변호사 사무실인데 무슨 구멍으로 돈을 벌겠어? 세상엔 노동자와 자본가가 있대. 나는 노동만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가 될 거야. 저는 아들들 덕분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이때 당시 처음 알게 되었죠. 찾아보니 빌 게이츠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돈 많은 부자. 그게 우리 아들들 꿈이었어요. 그 당시 이 말을 듣고는 내가 너무 부족한 환경에서 키워서 우리 애들이 물질적 결핍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괜히 어린 나이부터 돈에 집착하는 아들들의 모습이 그다지 탐탁지 않았지만 주변에서는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돈에 관심이 많아야 나중에 잘 살 수 있다면서 저를 다독여 주었죠.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공부만 잘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저희 아들들을 지켜 세워주길래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잘된 일이라는 착각도 했었죠. 무튼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던 삼형제는 결국 성인이 되어 나란히 정육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머리가 없으니 일찌감치 돈을 벌자는 생각으로 다들 사회에 일찍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로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대학에 가서 공부할 나이에 벌써부터 사회에 나가 일을 하는 게 보기 안쓰럽더라고요. 그때만큼 넉넉하게 키워주지 못해서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어렵게 자라서 세 아들이 모두 돈 타령만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죠. 그래도 첫째 아들이 맏아들답게 엄마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제일 효자 노릇을 하더라고요. 첫 월급을 타고 나서 저에게 잠옷을 선물한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첫째 아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까지 세상을 떠났으니 저희 집 대들보는 첫째 아들이나 다름없었어요.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할 땐 정말 결혼식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아들셋 모두 잘 키워서 장가까지 보내는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도리는 없겠다 싶은 마음에 기쁘면서도 섭섭하더라고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도 1년 터울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셋과 며느리 셋과 함께 명절을 맞이하니 집안이 꽉 찬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들에게도 저는 면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집 올 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다른 집 보면 집도 해주고 명품백도 사준다고 하던데 저희는 서로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기로 했어요. 피차 서로 마련한 것도 없으니 무리하게 주고받을 필요 없잖아요. 대신 저는 며느리들에게 이거 하나만은 꼭 약속했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쭉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마. 그저 부부끼리 잘 살면 그만이지.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 거야. 니들이 손주를 낳든 말든 난 니들 가정사에 일절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둘이서 사이좋게 잘 지내거라.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저 너희들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내 소원이야. 나는 그거면 돼. 악착같이 살며 삼형제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고 장가까지 보내니 비로소 저에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여태껏 살면서 하루도 쉰 적이 없을 만큼 뼈 빠지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잠시 숨을 쉴 수 있겠구나 싶어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남은 빚을 청산해야 했어요. 자식 키우느라 집을 마련하느라 대출이 좀 있는데
그건 온전히 저의 몫이라 생각해서 묵묵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앞으로 제 노후 자금만 좀 마련하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죠. 하지만 아들 셋은 장가를 가더니 싸움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셋이 같이 투자하는 뭐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첫째가 그걸 권유했는지 둘째와 셋째가 첫째의 멱살까지 잡으며 울부짖더라고요. 형 때문이잖아. 어떡할 거야, 어? 지금 우리 와이프는 임신 중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야, 내가 일부러 그랬냐? 다 너 잘 되라고 권유한 거 아냐. 잘 듣긴 개뿔. 책임이나 져, 이 망할 놈아. 너 지금 형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 형이고 뭐고 나는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알아? 처음 보는 새 아들들의 싸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잡았던 멱살을 풀더라고요. 그때 진짜 많이 슬펐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세 자식 우애 하나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너희 대체 엄마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어떻게 형 멱살을 잡아?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렇지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죽으면 네 형이 아빠라고 잘 따르라고 했잖아. 어? 엄마는 언제나 형 편이잖아. 아니야. 맞잖아. 맨날 형이 우선이잖아. 어릴 때 치킨 먹을 때도 다리는 늘 형만 줬잖아. 그것도 2개 다 형 줬잖아. 내가 언제? 엄마는 기억 못하겠지. 우리 둘이 얼마나 차별받고 살았는지 모를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그런 말 하면 상처받을 거란 생각은 안 해? 우리 지금 형한테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야. 돈 줄 때까지 나 형 대접 안 할 거라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실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첫째는 첫째대로 제가 너무 의지해서 부담스럽다고 얘기하고, 둘째와 셋째는 차별받고 산 그들 나름의 고충이 있었어요. 제가 첫째만 좋아한다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첫째가 남편같이 우리 집 가장이라서 대접해준 것뿐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러니 여태껏 삼형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싸움은 대충 마무리가 되었지만 서로에게 받은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곱씹을수록 더 속상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바로 자식 키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뜻대로 항상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육아인 것 같아요.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에게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건 바로 로또 당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매주 로또를 사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냥 집 근처에 로또 명당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습관처럼 한 장씩 사곤 했거든요. 그렇게 한 몇 년을 했나. 아무튼 그날은 이상하게 로또를 살까 말까 고민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저를 부추기더라고요. 매주 사는 김에 이번 주도 사. 뭐 어때? 얼마 한다고. 아들이 그러더라고. 이거 살 바에는 이 돈으로 주식 한 주 사는 게 낫다고.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해? 그것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건데. 그냥 온 김에 사. 이번 주에 못 사놓고 당첨되면 얼마나 배 아플 거야? 그건 그렇지. 사야겠다. 주변에서 들어보면 다들 조상님 꿈이나 돼지 꿈 같은 걸 꾼다던데 저는 아무런 꿈도 꾸지 않은 채 그냥 습관적으로 로또를 산 후에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갑을 열었다가 그 종이가 꽂혀있는 게 보여서 번호를 맞춰봤는데 글쎄 그게 1등 번호인 게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뭔 일이래? 로또의 행운이 저에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하도 당첨이 되지 않길래 이거 온 국민을 두고 사기치는 게 아닐까 의심한 적도 있었더래지요. 한 10번 이상은 번호를 확인하고 그제야 가슴이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그 돈은 저에게 생명의 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릎을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을 때, 대출금을 어떻게 갚나 고민하고 있었을 때, 로또가 당첨되었거든요. 여유 부릴 틈도 없이 대출을 갚고 집을 마련하면 끝나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남는 돈은 자식들에게 나눠줄 생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데 제 당첨금으로 형제간의 우애를 되찾고 싶었거든요. 한 번도 당첨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당첨금을 수령해야 하는지 도통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했죠. 창수야, 너 안 바쁘면 일 끝나고 우리 집에 좀 올래? 나 지금 바쁜데?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 내가 웬만하면 너 안 부르잖아. 왜? 무슨 일인데? 엄마가 매주 로또 하는 거 너도 알지? 그게 왜? 로또가 번호가 맞는 것 같아. 일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빨리 좀 와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첫째 아들은 알겠어. 20분만 기다려줘. 한 뒤 저희 집에 바로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로또가 당첨됐다고? 엄마 진짜야? 이거 봐봐. 맞지 않아? 첫째 아들은 제 로또 당첨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맞네, 맞아 하더라고요. 맞지? 그치? 엄마 1등 맞아. 매주 사더니 드디어 당첨이 됐네.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게 그냥 은행을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안 되지. 본사를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면 괜히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지금은 저녁이라도 줬고 내일 아침에 나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은행 본사까지? 그럼 당연하지. 내일 아침까지 안 잃어버릴 자신 있어? 장롱 속에 꽁꽁 싸매면 되지 않을까? 불안해서 안 되겠어. 하필 오늘 도둑이 되면 어떡해. 내가 오늘 밤에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같이 가자. 어때? 그래줄 수 있어? 당연하지. 엄마 돈인데. 첫째 아들은 흔쾌히 저희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같이 은행에 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을 믿었습니다. 설마 가족인데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돈 앞에서는 엄마 아들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분명 첫째 아들은 방 안에서 이불을 깔고 제 옆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쿨쿨거리면서 자길래 저도 그 모습을 보며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고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디 외출을 잠깐 했나 싶어서 몸을 일으키는데 글쎄 장롱문이 활짝 열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로또 당첨 종이가 사라졌길래 후다닥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보니 이미 첫째 아들의 신발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재빨리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셋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 누구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며느리들에게 전화를 쭉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나마 제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듣던 둘째 며느리가 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어디냐? 그게요. 왜 다들 전화를 안 받냐고, 죄송해요, 어머님. 뭐가, 응? 다른 건 몰라도 창수는 어디 있는지 말해줘. 너 알고 있는 거지? 전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둘째 며느리는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닌 채로 온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아들 셋이 일하고 있는 곳에 찾아가 물었더니 글쎄 직원 한 명이 저에게 뭐라고 하던지 아세요? 로또 당첨됐다고 해외 가서 사업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셋 다요? 네, 셋 다 같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어디로 간대요? 네?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갑자기 셋이서 일을 때려치우는 바람에 저희도 참 곤란합니다. 아무리 일용직이었어도 일터에 대한 의리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로또 당첨됐다고 회식비 몇 푼 쥐어주더니 짐 싸서 갔어요. 바로 공항으로 간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어머님은 같이 안 가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설마 아들 셋이 어머님을 버리고 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자식은 물론이고 며느리에게 버림받았으며 심지어 로또 1등 당첨 종이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네요. 그래도 자식인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자기들을 키웠는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전부 가지고 튈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알아보니 이미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빼냈더라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해외에 가서 한인 식당을 운영할 생각이라네요. 다른 건 몰라도 제일 화가 났던 건 그거예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실행하기까지 단 한 명의 사람도 반대를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모두가 저를 버리고 도망가자는 것에 찬성을 한 거니까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저에 대한 미안함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로또 살 때 함께 있었던 친구가 와서 어머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니? 하며 놀라더라고요. 내가 헛살았나 보다. 일단 기운 내고 밥부터 먹어. 그래야 그놈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방 안에 혼자 누워있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원래 큰 충격을 받으면 기억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알겠더라니까요. 그놈들이 어딜 갔는지 찾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서 몇 번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대출금만큼은 갚아줬으면 했어요. 어차피 대출 갚으면 남은 돈은 자식들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돈을 훔쳐간 거잖아요. 믿었던 첫째마저 그 짓을 했으니 충격 때문에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보고 아들의 친구들에게 전부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아들의 행방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 친구 중 한 사람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돈 꺼놓고 안 갚았어요. 해외 도피를 하는 바람에 저도 진짜 난감합니다. 그놈 거주지 알게 되면 저한테도 좀 말해주세요. 네? 저는 아들 셋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애들이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녔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때 아들 셋의 행방을 주변에 물어보면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몰래 그놈들 모두 도박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원래 도박이라는 게 처음 그 맛을 들이면 계속하게 되면서 중독이 되잖아요. 새 아들도 그런 식으로 중독이 되어 사람들에게 돈을 꾸고 다녔나 봅니다. 엄마가 자식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제 아들 셋만큼은 번듯하게 돈을 벌고 있을 거라 확신했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그 뒤로도 저는 쭉 자식 셋을 찾아 헤매지만 이미 해외로 도피한 자식들을 제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비행기 한번 못 타본 저였기에 해외로 가보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 알아누우며 좌절의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에게 배신을 당한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족도 없는 제가 무슨 희망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거지꼴로 지내다 보니 제 친구가 와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식은 남이야. 일찍 보냈다고 생각하고 마음 접어. 아니, 막말로 지들끼리 잘 살면 너는 좋은 거 아니야? 혼자만 챙기면 되잖아. 괘씸해서. 그렇지, 괘씸하겠지. 그런데 어쩌겠어. 그냥 서로 인연이 아니었나 보지. 모든 부모 자식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잖아. 그러니까 툴툴 털어버려. 새로 시작하면 되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기술도 능력도 없는 내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찾아왔어. 너 나랑 부동산 한번 해볼래? 부동산? 그게 요즘 돈이 잘 벌린대. 이참에 너도 나랑 같이 하자. 나 머리 안 좋아. 너 공부 잘했다며. 그리고 교재나 그런 건 내가 사줄게. 그 친구는 젊었을 적 남편과 이혼하고 애를 두고 나왔다고 해요. 그 후로 자식들이랑 연락도 끊기고 쭉 외롭게 혼자 살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누구한테 의지하지도 않고 독립적인 성격이었어요. 그 전부터 제게 자꾸 뭘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저는 아들들 뒷바라지 하느라 선뜻 뭘 도전하기 망설이더라고요. 실제 그 친구랑 같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아들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들들도 없겠다. 또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어서 그 친구 따라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없었더라면 저는 계속 좌절하며 노숙자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에게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냥 이웃이었고 남의 일로 외면하기 쉬웠을 텐데 제가 자식복은 없어도 인복은 있었나 봐요. 아무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 나름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지금이야 부동산 공부를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은 아줌마들의 영역이었어요. 흔히들 복덕방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 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 공부를 했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이만이 어찌저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발품 팔아서 매물도 많이 구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는 줄 모를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렇게 친구가 개업한 부동산에서 한참 동안 일을 하면서 정신없이 몇 년이 흘렀죠. 매일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로또 당첨과 자식들의 기억이 점점 흐릿해져 갔어요. 용서는 안 되지만 그때 왜 그랬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한번 만나면 묻고 싶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배신당할 정도로 나쁜 엄마였냐고요. 그냥 자식이 없다는 마음으로 10년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물어보면 그냥 자식이 없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제가 미혼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괜히 제 가정사를 꺼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나는 그 지역에서 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었고 늦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죠. 그래서 저에게 무려 방송 출연이라는 제의까지 오더라고요. 제 친구가 먼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너 방송 안 나가볼래? 부동산 전문 채널에서 무슨 전문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너가 나가보지 왜. 나는 말을 잘 못하잖아. 나름 홍보인데 말 잘하는 사람이 나가야 하지 않겠어? 방송 출연은 처음인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너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대충 하고 와. 그렇게 저는 한 케이블 방송사의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만 좀 떨렸지 나중에는 말이 술술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출연을 하다가 몇 주 더 출연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고정제의까지 들어왔지만 제가 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온 방송을 보고 자식들이 찾아올 거라는 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외국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가끔씩 뭘 하면서 살까 궁금하긴 했지만 부모 버리고 간 자식 제가 먼저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돌아가고 있을 때 제 앞을 웬 거지가 가로막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지가 내뱉은 말에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라니요? 나야, 기억 안 나? 창순이? 그래, 엄마, 나야.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염을 잔뜩 기른 그 거지는 다름 아닌 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차 뒤에 숨어있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도 제 앞에 와서 고개를 조아렸어요. 엄마, 우리 이제 찾아와서 미안해. 날 어떻게 찾아왔지?
TV에서 봤어, 엄마. 그땐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 그래, 어쩔 수 없었던 이유라도 좀 듣자. 이 엄마가 짐짝처럼 느껴졌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때 살짝 정신이 나갔었어. 돈에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면 부모도 버려도 돼? 아니, 그때 우리가 잘못했지. 근데 이제 진짜 후회하며 살고 있어. 차마 엄마한테 찾아오지도 못하고 우리끼리 쩔쩔매고 있었다고. 차마 못 찾아온 게 아니라 엄마가 니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까봐 찾아오기 싫었던 거겠지. TV에도 나오고 돈 꽤나 벌었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찾아온 거 다 알아.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엄마. 오해야. 오해는 무슨. 아들 사진 일제히 울면서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말대로 우리가 배신한 거 맞아. 하지만 한시라도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었어.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하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다짐하며 살았는데. 하지만 다시 돌아와 보니 엄마가 살던 곳에 없더라고. 우린 진짜 엄마 다시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노력한 꼴이 이 모양이야. 해외 생활이 쉽지 않더라. 식당 하나 차리는데 자릿세가 어찌나 비싼지. 게다가 우리가 유일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텃세 부리는 사장들이 많아서 잘 될 리가 없었어. 5개월 만에 쫄딱 망하고 빚까지 졌어. 그렇게 되니 다들 이혼하자고 난리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 셋 다 이혼당한 상태야. 벌받았지 뭐.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한테 그런 상처 주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진짜 죄인이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우리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나더러 너희를 용서하라고. 말도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충분히 벌받았다고 생각해. 지금 내일이 두려울 정도로 돈이 없고 힘들어. 배고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밥 한 끼 먹을 돈이 없어? 없어. 진짜야. 그럼 따라와. 저는 셋을 데리고 근처 국밥집에 들어가서 한 그릇씩 국밥을 사줬어요. 어찌나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진짜 이제 잘할게. 약속해. 그런 약속 필요 없어. 네가 그날 내 방 장롱에서 로또 종이를 훔쳐간 순간부터 우리의 인연은 끝난 거야. 엄마, 그러지 마. 앞으로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가족 간의 인연을 끊을 수가 있어? 인연을 먼저 끊는 건 너희들이야. 나는 이제 너희 없어도 잘 살 자신 있으니까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라. 내가 그때 제일 화났던 게 뭔지 알아? 로또 종이 훔쳐간 거 그렇다 쳐. 어떻게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한테 사과 한 번을 안 해? 너희끼리 똘똘 뭉쳐서 엄마 왕따 시키면 뭐 잘되기라도 할 줄 알았어? 어림도 없지. 적어도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돈이 필요하면 필요하다. 훔쳐가면 훔쳐갔다. 어떻게 연락 한 번에 안 하고 가족끼리 도망을 가?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너희 사과 이제는 필요 없어. 우리 진짜 빈털털이야. 아무것도 없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자식 낳아봐야 배신만 당하는데 이제 앞으로 쭉 혼자 살기로 했어. 돈이면 다 되는데 뭘. 나중에 늙어서 아프면 요양원 갈 거야. 요양보호사가 10자식 안 부럽다더라. 우리가 왜 돈돈거리면서 살았는데 궁핍하게 자라서 이렇게 된 거잖아. 우리도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랐으면 이렇게까지 돈에 집착하지 않았을 거야. 솔직히 엄마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그래, 너희들은 끝까지 내 탓만 하지. 잘 됐네. 이참에 궁핍하게 키운 부모와 연 끊고 너희끼리 잘 살면 되겠네.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말고. 그래도 자식인데 우리한테 돈 좀 꿔줘. 연근차는 말 받아들일 테니까 제발. 결국엔 또 돈이지. 애초부터 목적이 사과가 아니라 돈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받아줄 수 있겠어. 내가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건 국밥 한 그릇밖에 없어. 나머진 얄짤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다 우리한테 재산 넘어올 거 아니야. 그거 좀 일찍 땡겨 쓴다고 하고 미리 좀 주면 안 돼?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래. 설마 뱃속에서 낳은 자식인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굶어 죽길 바라는 건 아니지? 난 니네가 내 로또 당첨금 갖고 튈 때부터 이미 마음 먹었어. 그래, 우리가 혈연 관계라서 내가 죽으면 재산이 너희에게 상속이 되겠지만 그건 내가 유언장 작성을 안 했을 때의 일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우리 말고 다른 사람한테 주기라도 할 생각이야? 응? 배응망덕한 너희 셋한테 넘길 바에 내 재산 사회에 전부 기부하는 게 낫지. 못하러 내가 니들한테 넘기지? 설마 재산 유류분 소송이라도 할 생각이라면 꿈깨. 사회에 환원하면 니네 한 푼도 못 가져가. 말도 안 돼. 엄마 이러는 게 어딨어. 어떻게 자식들이 아니 남한테 유산을 줄 수 있어.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도 너희한테 부탁할게. 다시는 우리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엄마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일 줄 몰랐어. 어떻게 자식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가 있어?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명심해. 자식들을 만났는데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자식에 대한 증오가 제 마음속에 있었나 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자식과 부모 간의 인연을 끊는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혈연을 끊는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희의 인연이 이렇게 험하게 끊길 줄은 몰랐어요. 하늘에서 남편이 보고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도 아마 자식들에게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후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왔어요.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엄마인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괘씸하기만 했습니다. 아직 자식들을 용서하기에는 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아마 평생 동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어느 날은 둘째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제 잘못이에요. 이혼했다면서? 네,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서방님, 아주버님, 그리고 그 사람까지. 죄다 미친 것 같았어요. 내가 널 제일 예뻐한 거 알면서.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서 어머님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했어요.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는 둘째 며느리를 보니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저희도 한때는 대식구끼리 화목했던 적이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다 갈라섰지만요. 그때를 떠올리면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가정 파탄의 원흉은 자식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식 교육을 잘 못 시킨 걸까요? 저는 노력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일과 가정, 모든 걸 성공하고 싶었지만 저는 결국 일만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가족도 화목하고 일도 잘해내는 엄마들이 많던데 저만 인생이 잘못 꼬인 것 같아 가끔 후회도 듭니다. 늦은 나이에 성공하면 동창회나 여러 모임에서 저를 불러대는데 몇 번 나간 후로는 지금은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 가면 다들 자식 얘기하고 손주 자랑하느라 바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저 혼자 소외감이 느껴지고 저를 배신한 아들 셋이 생각나서 모임을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 사정을 아는 사람은 같이 일하는 동업자 친구 딱 한 명뿐인데요. 너무나도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가끔 외롭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제 팔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죠. 주어진 운명대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첫째 아들에게 전화가 오곤 해요. 울먹이며 엄마,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다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였어. 하며 싹싹 빌곤 하는데 그 말을 곱씹으며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했다면 저에게 진실되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또한 제 상황에 처하면 저와 같은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한 선택이 맞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자식들과 마주하는 날이 올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용서하고 받아줄지, 아니면 평생 이대로 인연 끊고 지낼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 상처가 아물 때까지 자식들과 절대 소통하며 지내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말을 실감하지 못했는데 요새는 그 말을 뼈저리게 되새기곤 한답니다. 그때는 그래도 자식 3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나은 거였는데 이제 와서 그 선택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부디 가족과 화목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제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양한 인생이 있듯이 저와 같이 혼자 살면서 자신을 돌보는 인생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됨으로써 속 시원한 부분은 있네요. 여태껏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긴 사연 읽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6학년 1반이 된 여성이에요. 학창시절 문학소녀였던 저는 한때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책을 좋아해서 밤마다 아버지한테 전기세 나간다, 불 꺼라, 이 소리를 밥 먹듯 들으며 살았죠. 그랬던 제가 마지막으로 소설책을 잡아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생활에 찌들어 살게 된 건 남편을 떠나보낸 32 겨울부터였어요.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던 남편은 제 고2 때 담임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교사가 되고 처음 부임한 학교가 제가 다니던 여고였고 저희 반이 남편이 처음 담임을 맡았던 반이었죠. 남편은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젊고 잘생긴 데다 총각이었으니까요. 남편 책상에는 늘 편지와 선물들로 가득했고 그 중에는 제 것도 있었죠. 저 역시 남편을 짝사랑한 소녀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선생과 제자의 사랑은 금기였기에 마음을 드러낸 적은 없어요. 가슴에 품은 사랑이었죠. 그러다 남편을 이성으로 만나 사귀게 된 건 졸업하고 2년이 지나서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저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 문제로 동사무소를 찾아온 남편과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저를 먼저 알아본 건 남편이었어요. 선자, 양선자 맞지? 야, 이런 데서 다시 만나게 되네. 난 네가 책을 좋아해서 글 쓰는 일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 있었구나. 아무튼 반갑다.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김에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퇴근 후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게 되었죠. 짝사랑했던 남자 앞에서 짜장면을 먹으려니 여간 고역이 아니더라고요. 조심히 먹는다고 하는데도 짜장면 양념이 자꾸 입가에 묻는 바람에 신경이 쓰여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입가에 시꺼먼 양념이 잔뜩 묻었지 뭐예요. 꼭 아이처럼요. 학생 때는 어렵게만 보이던 남편은 교복을 벗고 밖에서 만나고 보니 그저 평범한 20대 후반 남자일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 또한 좋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퇴근 시간에 맞춰 종종 동사무소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 손에는 자신이 대학 시절 읽었던 교양서적들과 현대문학 작품집 등이 들려 있었죠. 책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 어렵게 구해온 것들이었어요. 때때로
다이제스티브라는 잡지에 실린 글들을 복사해 오기도 했어요. 내 옆자리 국어 선생님이 보는 잡지인데 좋은 글귀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복사해 왔어. 시간 날 때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랬지? 글을 쓰려면 많은 경험도 필요하지만 좋은 글도 많이 읽어둬야 하거든. 지금은 비록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혹시 아니?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소설가로 변신할지? 그러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꿈을 이루기 위해 작은 것부터 노력해봐.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남편의 그 말은 제 가슴에 큰 울림이 되었어요. 여자는 그저 남편 그늘에서 살림 잘하고 자식들 잘 키우면 그만이라던 제 아버지와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이런 남자라면 단칸방에서 평생을 살아도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관계는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다 연인도 사제지간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1년 정도 지나던 어느 날이었죠. 선을 보신다고요? 고향에서 부모님이 하도 닥달을 하셔서 그렇게 됐어. 남편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었죠. 당시만 해도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란다고 말하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랬더니 진심이니? 이대로 내가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해도 후회 안 하겠어? 정말 그래도 돼? 남편의 말에 그만 울컥했어요. 솔직히 내 마음을 전하고 사귀자고 해볼까? 아니야. 그랬다가 거절당하면 앞으로는 얼굴도 못 보게 될 거야. 그 짧은 시간에 수없이 갈등을 했고 그러다 결국 결정을 내렸죠. 후회하고 살기보단 시련이 낫다고요. 당연히 안 괜찮죠. 그렇다고 제가 뭘 어쩌겠어요. 우리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나한테 질투할 권리가 있냐고요. 비겁해요.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기고. 어렵게 시작한 저의 고백은 급기야 남편에 대한 서운함으로 번졌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안도하더군요. 남편 입장에선 제자였던 제게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부모님의 결혼 독촉이 거세지니 본인도 초조했던 거였죠. 그래서 일부러 제게 맞선을 본다는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과정이야 어쨌든 그 일로 남편과 저는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여고 동창들은 제가 자신들의 첫사랑과 결혼한다니 다들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건 동료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가 하루아침에 동료 교사의 아내가 되었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 주변의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우리는 서울로 이사를 결심했어요. 난생 처음 와보는 서울은 제게 있어 말 그대로 별천지나 다름없더군요. 제 고향에선 본 적도 없는 백화점이 도시 곳곳에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애국가에 나오는 남산과 서울 어느 방향에서도 볼 수 있는 남산타워를 실제로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울살이가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교사의 박봉으로 살기엔 물가도 높고 인심도 야박했거든요. 가족도 친구도 하나 없는 곳에서 제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오직 남편뿐이었죠. 그래서 전보다 더 남편한테 기대고 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서울로 이사를 오고 얼마 뒤 저는 첫애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그동안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시던 시부모님도 손자를 낳았다고 하자 그제야 며느리 대접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만큼 참견도 많아졌죠. 친정엄마가 없는 저는 낯선 곳에서 혼자 가사와 육아를 하려니 모르는 것도 많고 힘에 부치는 일도 많았어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잠시 애를 봐줄 사람도 없었으니 더욱 그랬죠. 그나마 다정한 남편이 퇴근 후 가사며 육아를 많이 도와줘서 버텨냈어요. 그리고 4년 뒤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돌을 막 넘긴 시점에 저희 가정에 시련이 불어닥쳤어요. 퇴근길
만원 버스에 올랐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날 아침 오늘따라 유독 동태찌개가 생각난다길래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작은 애를 맡겨두고 시장에서 동태를 한 마리 사들고 왔어요. 막 대문을 들어서려는데 안채에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달려나오더라고요. 성민 엄마, 어떡해. 자기 시장 간 사이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내가 아저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많이 다쳤나 봐. 애들은 내가 봐줄 테니까 얼른 병원으로 가봐. 어서. 그 말을 듣고 들고 있던 생선 비닐을 팽개치곤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응급실엔 사고로 실려온 버스 승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제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죠. 간호사가 남편 이름을 대며 보호자 맞냐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간호사를 따라갔는데 남편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빳빳하게 다려입고 나간 하얀 와이셔츠는 피로 물들어 있었고 결혼 예물로 사준 시계는 유리가 박살나 산산조각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남편 얼굴을 덮고 있는 흰 천을 들추려는데 간호사가 사체 훼손이 심하다며 말렸어요. 저는 차마 남편의 얼굴도 확인하지 못한 채 자리에 주저앉아 울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죠. 이후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시어머님이 당신 아들 잡아먹었다며 머리채를 잡았던 것도 나중에 주인집 아주머니를 통해 전해 듣고 알았을 정도니까요. 장례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다시는 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시며 영 끊고 살자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다음 해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신 탓에 저는 주변에 비빌 언덕 하나 없이 두 아들과 함께 세상에 내던져졌어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죠. 5살 큰애와 젖먹이 애를 데리고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경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애 엄마를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했던 일이 학교 앞 떡볶이 장사였어요. 어린 애들을 옆에 끼고 있어야 해서 남의 집 일은 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큰애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파출 일도 다닐 수 있었죠. 엄마 대신 큰애가 지 동생을 보느라 고생 많았어요. 지도 어린데 동생까지 떠맡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둘째한테도 미안한 마음뿐이죠.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인데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큰애는 짧게라도 아빠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둘째는 그조차도 못 받고 자랐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자라면서 둘째는 사고도 많이 치고 정학도 몇 번이나 당했는지 몰라요. 1년이면 서너 번은 제가 학교에 불려가서 자식 잘못 키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죠. 결국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반면에 큰애는 어릴 때부터 바르고 공부도 잘해서 늘 자랑거리였어요. 학원이며 과외 한번 시켜준 적 없는데 아빠를 닮아 수학을 잘해서 대학도 명문대 공대에 들어갔죠. 큰애야말로 개천에서 난 용이었어요. 자기가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엄마 고생이 끝난다고 기를 쓰고 공부해서 졸업도 하기 전에 대기업에 척하니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둘째도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카센터에 취직해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많지는 않지만 제게 생활비라고 손에 쥐어주곤 했어요. 영영 정신 못 차리고 살 줄 알았던 녀석이 제 밥벌이라도 하게 되니 저는 그걸로 됐다 싶더라고요. 그러다 지금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자를 만나 살고 있어요. 결혼은 자신들이 돈을 모으면 그때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처지지만 저한테 살갑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이렇게 아들 둘이 다 제 몫을 하고 살게 되니 이제 큰애만
제 짝을 찾아주면 부모된 도리는 다 하는 거다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도 줄이고 요즘엔 아는 형님 소개로 건물 청소 일을 다니고 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오후 3시까지 일을 하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이랑 쉬는 시간이 길어서 정작 일하는 시간은 6시간 정도에 불과해요. 건물주가 인심이 좋은지 월급도 인근에서 제일 높고 새 건물이라 일이 수월해서 다들 노리는 자리라더군요.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2층부터 10층까지는 사무실과 오피스텔로 사용해서 청소도 쉬운 편이에요. 주 5일 근무에 월차 1번, 빨간 날은 다 쉬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게다가 4대 보험까지 되고요.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 중 최고였죠. 그런데 이 좋은 직장 때문에 아들과 갈등을 빚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건의 시작은 큰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집에 데려오기로 하고부터였어요. 맏며느리 드릴 생각에 신이 나서 전날부터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고 집 안팎으로 청소까지 싹 해놓았죠. 상까지 차려놓고 애들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오기로 한 시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지 뭐예요. 그래서 집 앞에 나가봤는데 글쎄 골목에서 큰애랑 웬 여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자기네 집에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산동네 판잣집에 사는 줄은 정말 몰랐어. 더럽고 냄새나서 잠시도 이 동네에 있고 싶지 않아. 그냥 날 잡아서 밖에서 보면 안 돼? 이런 집에서 만든 음식 나 못 먹어. 아, 비위 약한 거 자기도 알잖아. 그럼 밥은 안 먹더라도 엄마한테 인사라도 드리고 나오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가? 음식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얼굴이라도 비추고 나오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우리 집 사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 집에도 안 들어오겠다는 애한테 2손 싹싹 빌어가며 애걸을 하는 큰애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게 다 무능한 내 탓이란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발길을 돌리려는데 느닷없이 둘째가 나타나선 지 형한테 달려들지 뭐해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더러워서 우리 집 밥을 못 먹어? 형,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런 여자를 집에 데려올 생각을 해?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혹시 이 여자한테 책 잡힌 거 있어? 그래서 이렇게 빌빌대는 거냐고. 그런 거 아니면 당장 헤어져. 나 이런 여자 형수로 못 모시니까. 어머,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이야? 고등학교 잘려서 카센터에서 일한다는? 이보세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초면에 이러는 거 아니죠. 형수를 못 모셔요? 잘 됐네요. 나도 그쪽 시동생으로 받아들일 생각 없으니까. 성훈아, 그만해.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이 사람 잘 달래서 들어갈 테니까 너 먼저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우리 좀 늦는다고 말씀드려. 어서. 싫어. 그런 거는 형이 직접 엄마한테 얘기해. 난 저 여자랑 한 집에서 밥 먹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둘이 들어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둘째는 성질을 내며 돌아갔어요. 그제야 큰애는 예비 며느리와 차에 올라 둘이 한참 얘기를 나누더군요. 결국 그날 예비 며느리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큰애는 새벽녘이 돼서야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더군요. 딱 봐도 여자가 잘 사는 집 딸 같던데 기울어지는 형편 탓에 그동안 큰애가 마음고생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다 둘째까지 나서서 기름을 부었으니 속이 오죽하겠어요. 며느리감을 보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내 새끼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음 날 출근해 보니 다들 며느리감에 대해 한마디씩 물었어요. 전날 며느리감이 집에 온다고 직장에 얘기를 했던 탓이었죠. 차마 지난밤 일을 말할 수 없어서 예쁘고 착하다고 했더니 축하해 주는데 마음이 먹먹해지더군요. 그래서 얼른 자리를 피해 제가 맡고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데 마음이 심란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창가에 서서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백발이 성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지 뭐해요. 아이고, 그래서야 땅이 꺼지겠습니까? 항상 밝은 얼굴로 다니시더니 오늘은 무슨 일로 그렇게 한숨을 쉬십니까? 저를 아세요? 남자는 건물을 오르내리며 저와 종종 마주쳤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묻길래 결혼 앞둔 아들 걱정에 그런다고 했더니 자기는 철없는 딸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서로 자식 걱정을 하다 보니 참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일찍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살았는데 돈 버느라 바빠 신경을 못 쓴 탓에 딸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철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온다는데 마음이 심란하다나요? 딱 제 심정 같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대화를 나눈 뒤로 건물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우린 인사를 건네며 자식들 근황도 묻곤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큰애가 상견례 날짜를 받아왔더라고요. 아직 제대로 며느리 인사도 못 받는 상황에 상견례라니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상견례 전에 밖에서라도 한번 얼굴을 보자고 했더니 마지못해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속 당일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려는데 글쎄 예비 며느리가 아는 얼굴이랑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지 뭡니까? 바로 일전의 백발 남자였어요. 그제야 철없는 딸이 있다는 말을 했던 게 떠오르더군요. 사돈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시애미가 청소부로 있다는 게 걸려서 나도 몰래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마침 건물로 들어오던 아들과 정면으로 마주쳤지 뭐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들 녀석이 고개를 휙 돌리곤 절 외면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예비 며느리랑 장인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장인한테 살갑게 인사를 하며 아들은 두 사람을 데리고 도망치듯 건물을 빠져나갔어요. 순간 온 몸이 굳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겠더군요. 자식이 외면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창피한 존재인 건가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로비에 놓인 의자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 아들이 왔더라고요. 조금 전의 일을 사과하려나 보다 싶어 얼른 눈물을 닦아냈는데 글쎄, 엄마, 청소일 한다는 데가 여기야? 아, 정말 나한테 왜 이래? 설마 아버님하고 안면 있는 건 아니지? 말해봐. 서로 얼굴 아냐고. 큰애는 엄마한테 상처 준 것보다 처가에 창피하다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 아는 사이다. 자식들 얘기도 나눌 만큼 아주 잘 아는 사이야. 됐냐? 제 말에 아들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실망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식사 약속은 취소하자며 터덜터덜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점심시간에 제가 일하는 건물로 찾아왔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비상구 계단으로 저를 끌고 간 아들은 단단히 결심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엄마, 화정이랑 얘기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번 상견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버님한테 엄마가 여기서 일하는 거 들키면 내 입장이 곤란하거든. 그리고 일단 여기 일 그만둬. 장인 건물에서 엄마가 청소부로 일하는 거 밝혀지면 곤란하니까 오늘 당장 그만둔다고 해. 알았지? 그러게 왜 이런 구질구질한 일을 하고 다니고 그래. 쪽팔리게. 뭐? 쪽팔려? 네가 모르는 모양인데 이 직장이 지금껏 엄마가 일했던 곳 중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야. 그동안 엄마는 더한 일도 하면서 너 대학 공부까지 시켰어. 그런데 이제와 이런 엄마가 쪽팔려? 남의 집 식모살이에 길거리에서 떡볶이 팔아 번 돈 받았을 땐 안 쪽팔리고 엄마도 외면하고 건물주 사위 되려니까 이제 와서 이 엄마가 하는 일이 그렇게 창피해? 여기 청소부로 일하는 건 그렇게 창피하다고? 에라 이 썩을 놈아. 내가 이런 꼴 보자고 그동안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너 뒷바라지 한 줄 알아? 돈 많은 처가에 들어가는 게 네 엄마보다도 더 중요한 거냐고. 그런 거라면 이참에 아이 인연 끊자. 나 창피하다는 아들 나도 싫다.
내가 해주는 음식 더러워서 못 먹겠다는 며느리도 싫고 다 싫다.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여기만 아니면 다른 어디라도 상관없어. 그러니 내 말대로 해줘. 그럼 더는 요구 안 할게. 일 그만두면 사돈이 날 못 알아본다든? 상견례는 안 한다 쳐도 결혼식은 어쩔 거야? 엄마 알아볼까봐 결혼식도 안 하고 넘어갈 거냐고? 그러자 큰애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결혼식 꼭 와야겠어? 그냥 아프다고 둘러대고 불참하자. 아니면 그때 해외여행 보내줄게. 그깟 결혼식 성훈이 때 참석하면 되잖아. 결혼식이 뭐 대수인가? 그때였어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사돈이 걸어 내려왔어요. 자네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내 딸년도 정신머리가 없지만 자네도 제정신은 아니구만. 자네 키우느라 손에 지문이 닳도록 일한 부모한테 그게 할 소린가? 명문대 나와 대기업에 다니면 뭐하나? 인성이 화장실 쓰레기통보다 더러운데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세.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단지 아버님이랑 엄마가 서로 불편하실까봐 마주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었어요. 가난한 부모 창피해 결혼식도 오지 말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 돈 떨어지면 나 몰라라 안 한다고 어떻게 보장하나. 난 자네 같은 달면 삼키고 쓰면 베는 인간은 내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고용주로서 자네 어머님처럼 근면성실한 사람은 절대 내보낼 생각이 없네. 그러니 불편한 자네가 결혼을 포기하면 될 일이야. 더는 말하기 싫으니 그만 돌아가게. 그 말을 남기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아들이 저를 잡고 장인 좀 설득해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이 결혼 못하면 자긴 끝이라고요. 재력 있는 장인 덕에 회사에서 겨우 어깨에 힘주게 됐는데 이마저도 놓치면 자긴 인생 패배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들 뺨을 쳤어요. 이놈아, 정신 차려. 이 인간이 인간 노릇을 못하는데 남의 돈으로 처바른다고 뭐가 달라져? 인생의 패배자? 지금 네 모습이 바로 인생의 패배자 모습이다. 돈 앞에서 부모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오로지 허세와 탐욕으로만 들들 끓는 네가 바로 인생의 패배자야. 난 그런 놈한테는 더는 먹이고 입히며 부모 노릇할 생각 없다. 그러니 잘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다시는 내 집에 발들일 생각 말고 내 말 알아듣겠어? 그제야 큰애는 자기가 잘못했다며 두 손 싹싹 빌었지만 그걸로 화가 풀리지는 않았어요. 믿었던 아들한테 배신감이 너무 컸으니까요. 언제까지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과 등지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애가 인간다운 인간이 될 때까지는 부모 노릇을 파업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남편한테 덜 미안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자식과 그런 일 없이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